네, 인터뷰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전날 1박 2일 동안 북미 2차 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열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한국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괴망측한 폐륜적인 그리고 헌법 정신을 짓밟는 5.18 망언 등이 나오고 그래서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이자 건국 100주년을 맞는 것은 어느 때보다 다르고 경건하고 새로워야 할 겁니다. 요즘 만주나 중국 상해 그리고 일본 이런 등지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그간도 여러 차례 조명이 되어 왔고 이번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 비중은 결코 적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우리가 연해주라고 불렀던 곳, 블라디보스톡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한 곳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 그리고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창진 교수를 모셨습니다. 김 교수는 모스크바 학술원에서 러시아 정치와 경제사 등을 전공해서 학위를 했고요. 지금도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꾸준히 다니면서 포럼도 조직하고 많은 공부와 실천적인 필드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곧 또 다시 러시아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다음 주에 또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신 거죠.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3.1절 100주년인데 러시아 쪽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요. 그런데 러시아 전체는 물론 극동 연해주 쪽의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사실 이런 건 미리 스터디를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언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했고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굵직한 의미를 갖는지 이걸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3.1절 당일에도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서 이제 기념식이 열리고요. 또 연해주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직접 벌어졌던 3월 17일에도 네. 지금 여러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이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바로 한반도 위에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과거에는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들이 있고 또 19세기 후반에는 우리 선조들이 올라가서 정착했던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은 우리 국권이 이제 상실되는 이런 시기에 본격적으로 의병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1905년에서 1910년 이 사이에 의병운동의 기세가 아주 높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장군이 네. 또 여기서 활동하셨고 또 정말로 뭐 한국과 역사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도 바로 이 지역의 의병장 출신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3.1절과 관련해서는 3.1절 바로 직전 1919년 2월에 러시아 지역에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문창범, 이동휘, 최재영, 뭐 김철훈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내외에서는 최초로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1919년 3월 17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크라스키노 등등 연해주 곳곳에서 3.1 만세운동을 펼쳤죠. 네. 이 대한국민의회는 나중에 상해의 임시정부와도 통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멀리 보자면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와 맞닿는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도 그 운동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서울역 앞에 강우교 의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만은 3.1운동 이후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노인동맹단을 결성을 했고. 무슨 노인동맹단. 노인? 예, 노인동맹단. 그러니까 러시아를 한문으로 표현할 때 아니고 이제 아니고? 예. 그 로인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노인동맹단이 결성이 되죠. 그 회원 중에 한 분이었던 강우교 의사가 네. 남대문역, 지금은 서울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새로 부임해 오는 일제 총독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하는
뭐 1919년 9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예. 세상을 놀라게 한 이런 수많은 그런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그라스키노 등등 연해주 지역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몇몇 분들은 성함만으로도 바로 연상이 되고 국사교과서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해 위주로 그다음에 뭐 충칭이라거나 시안이라거나 이렇게 임정이 이렇게 옮겨 다녔던 곳들 그다음에 뭐 이승만 서재필을 필두로 한 재미 활동가들 이쪽만 알았지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다. 그런 반성이 다시 한번 드는데 연해주 하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정확히 지리적으로 어디 부분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언급을 해주시면 어때요? 우리가 러시아 연해주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지. 연해주는 이제 러시아 말로는 프리모르스키 크라이라고 하는데 바다와 인접한 지역 이런 뜻이죠. 연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북한 땅 바로 위에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 땅과 지금 접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역이 사실은 한국 고대사로 보면은 과거 고구려 땅이었고 발해 땅이었죠. 그래서 지금 연해주의 주도는 블라디보스톡이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우수리스크인데 우수리스크에 우리 고려인들이 아주 많이 몇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살고 있죠. 그 스탈린 때인가 강제 이주 당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그렇죠. 그 연해주에 살던 많은 조선인들이. 그때 그러면 전원이 강제 이주 당한 게 아니고 일부는 잔류를 했고 그 후손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좀 다릅니다. 대부분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시베리아의 오지라든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일부 강제 이주 당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대부분 강제 이주를 당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다시 정착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1937년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 이후로 스탈린이 1953년에 죽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부분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다가 소련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참 뿌리 또는 고향 그분들에게는 이 연해주 지역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다시 자신이 태어났거나 또는 태어나진 않았어도 자기 윗 선대들이 살고 계셨던 원 땅으로의 복귀에 대한 인간의 열망 이런 건 참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CIS로 분화되고 나서 대규모로 다시 돌아왔다. 지금 그렇죠. 이런 얘기니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는데 소련 해체 이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복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소련 시대에 러시아어 밖에 알지 못하던 우리 고려인들로서는 공직 생활이라든가 취업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착하기 힘든 환경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거기 남고 또 일부는 돌아오고 이런 상황. 이를테면 소련 시절에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다 묶여져 있던 시절에는 러시아어 하나로도 통했는데 그렇죠. CIS로 분화되고 나서는 뭐 탄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있고 백러시아니 뭐니 조지아니 이렇게 다 자기 민족 원래의 정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제 문화와 가장 큰 언어가 크게 다르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그러느니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컴백하자. 그렇죠. 이제 한국 한반도와 가깝고 또 이 고려인들은 이 연해주 지역을 자신들의 역사적인 선조들의 고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이 지리적으로 지형으로 봐도 우리 한반도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런 산의 아담한 산의 모양이라든가 뭐 들판 모양이 전혀 우리 어디 무슨 전라도나 경상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기후도 지금은 북한 지역으로 속해 있지만 최북단과 그닥 크게 뭐 차이가 날 것 같지는 그렇진 않고요. 그렇죠. 환경 북도 지방과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형이나 기후가. 아무튼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움직임과 조직과 사업과 투쟁이 있었던 곳인데 그동안 왜 그렇게 우리가 몰랐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1945년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남한은 거의 대륙과 완전히 동떨어진 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분단 체제에서 섬으로 살았기 때문에 북방 대륙과 단절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이 냉전 체제,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된 냉전 체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체제 하에서 남한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로 이어지는 이 반공 독재 정권 하에서 네. 이 민주주의가 국시가 아니라 이 반공이 국시라는 이런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북방 대륙에서 처음에는 민족주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민족해방운동에 더욱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까 보다 근본적인 이념으로 생각해서 이제 사회주의 또는 아나키즘을 채택한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린 이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 네. 또 하나는 또 무장투쟁이 그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예. 한국의 독립운동사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외교론, 자치론 네. 이런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이 주어지다 보니까 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두 번째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물론 그 독립운동 단체들 중에 수백 개의 지파, 조금 지향점이 다르면 또 분파가 되고 막 이런 점 많았는데 반공이 국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연해주를 몰랐다. 그 말씀 물론 맞지만 그것은 상해 지역이나 충칭 등 중국 지역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됐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외교론과 자치론, 그다음에 일정 부분 타협하는 듯한 모양새를 지웠던 쪽에 좀 주류를 두고 있는 그런 학문적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워낙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네. 수교되자마자 우리는 사실은 중국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가까운 이웃이 되었는데 러시아는 북한 땅과 바로 경계를 두고 접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먼 나라, 뭔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체제 이런 전반적인 인식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것도 아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 심리적 거리를 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학자들로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어를 익혀야만이 예. 그 사료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또 제한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아무래도 한문을 매개로 해서 충분한 책을 통한 의사소통이나 이런 건 러시아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데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범도, 안중근, 이동휘, 최재형 등등등 강우구 열사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뭐 1년에도 몇 번씩 다녀오시죠?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뭐 연해주, 모스크바 등등 여러 곳으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블라디보스톡도 뭐 관광지로도 많이 각광받고 하던데 예. 현재까지 러시아 특히 연해주 쪽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 우리 유적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것들 중에 일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소실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나 시민사회 차원에서나 러시아 쪽과 협의를 하면서 잘 조금 보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블라디보스톡 그 연해주의 주도이죠. 네.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 한인들이 정착했던 동네 부근에 신안촌, 네, 신안촌 기념비가 있고요. 네. 또 아까 이제 그 안중근 의사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네. 안중근 의사 하면 하얼빈의 이 또 히로부미 저격 이걸 기억하는데 네. 사실은 그때 하얼빈이 러시아의 조차지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거사를 했을까? 러시아의 조차지였다는 점이 있고 물론 네. 이제 이등방문이 방문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바로 그 거사를 모의한 곳이 크라스키노라고 연해주의 일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크라스키노에 가면 지금 안중근 단지 동맹피 자기의 그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아마 잘라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관련 독립운동가나 핫산 뭐 영웅탑 등등 관련 사진들이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걸 예. 감안하셔서 계속 말씀하시죠. 예. 안중근 단지 동맹비가 좀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건 우리가 돈 들여 세운 건가요? 러시아에서 만든 건가요?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랬겠죠. 우리 정부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우리의 기업이 유니베라라고 하는 거기에서 대농장을 하는 기업이 사실은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근사한 기념비를 조성했다고 하는 게 좀 뜻이 있고요. 민간 차원에서요. 유니베라면 그 알로에 그렇죠. 그 이제 이름을 바꾼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우스리스크 지금 이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연해주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라고도 불리는 최재형 선생이 살았던 집, 네. 마지막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한 분인데 그분이 네. 살았던 집터가 남아 있어서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안중근 의사가 최재형 선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스승으로도 모셨다고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인 거 맞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말씀하시죠.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많은 독립운동에 이제 많은 영웅들 또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시는데 최재형 선생은 비교적 최근에야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공식적인 연설에서 그분의 성함을 이제 불렀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의 집터가 기념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분은 이제 1860년생인데 함경도의 노비 집안 출신입니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 땅에서 연해주로 이주했던 전형적인 그런 가난한 집안의 조선 사람에 속했는데 이주한 이후에 정말로 이분에게 행운이 닥쳐왔습니다. 그 가난했던 소년이 러시아 선장, 아주 부호였습니다. 아주 거부였는데 이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도움을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당시에는 러시아가 이제 유럽 국가였으니까 유럽식 교육을 받고 또 이 양아버지가 선장이었으니까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최재형이라는 사람 아마 조선의 안팎을 통틀어서 가장 선진적인 지식인이 되었고 또 사업가로도 성공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당시 제정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부설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때 군납업으로 이제 크게 성공을 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보통은 이제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는데 이 재산을 쓸 터인데 이 조선의 의병들에게 네. 소총을 사주고 동의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또 거기에서 연해주에서 조선으로 진공작전을 개시하는데 막후에서 그걸 지휘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무장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만 했던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의병도 조직하고 그렇죠. 조선반도 북쪽으로의 진공 계획까지 세우고 준비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그 진공작전에 참가했다가 한번 네. 실패를 하고 다음에 다시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 성공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네.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결성된 상해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통합되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 상해 임전은 상해 김구 선생 등이 상해 쪽으로 먼저 가서 자리 잡았던 일군과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합류. 그리고 이제 국외 다른 쪽에 가 있던 분들도 한두 명 이름은 올리거나 일부 참여하는 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조직이죠. 연합체 내지는 그렇죠. 통합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그 뿌리가 사실은 연해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해주가 결코 상해에 비해서 뭐 비중이 낮다거나 일부 지파에 불과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연해주가 더 의병 활동부터 독립운동까지 더 활발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우리 김 교수님 이 부분 설명하시는데 아주 열정적이고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이것을 꼭 강조해야겠다는 의지와 이게 열정 확 느껴지는데요.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아까 우스리스크 등등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들은 대략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한 5만 명 안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스리스크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이제 블라디보스톡은 이제 조금 큰 도시니까 거기서도 수천 명이 살고 있고 또 나머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까레이스키라고 부른 고려인들은 이 위에도 또 러시아 곳곳에 많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던 사람들이 소련 시기에 전체 다 합쳐서 50만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약 절반 정도가 러시아의 다른 지역,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요. 나머지 절반이 중앙아시아의 각국에 이제 아직도 남아서 생활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한국어를 상당 부분 읽거나 구사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을 잘 모르는 한국인들이 고려인들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한국말을 모르느냐 이렇게 탓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한국말을 하고 싶지 않거나 잃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시 이제 소련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었고 부모님들이 계셨지만 시기가 지나면서는 러시아 학교를 다녀야 됐고 자연스럽게 부모님들도 이제 더 이상 한국어를 못 하시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서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연배가 있는 분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고 젊은 세대는 최근에 이제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는 또 이런 열풍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조금 흥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이들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풍습을 유지하는 데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원래는 6시 정도까지 방송을 하는데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좀 들립니다. 워낙 귀한 잘 못 들어본 말이고 열정적이어서 원래 이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과학 쪽 공부를 하셨고 귀국해서도 계속 러시아에 다니면서 이제 교통 연락 관계가 있으실 텐데 최근에는 우리 김 교수께서 연해주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면서 크라스키노 포럼이라는 걸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포럼이 뭐고 왜 만들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뭐 현황 이런 것 좀 함께 들을까요? 예. 아까 크라스키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 땅 바로 위에 우리 선조들이 가장 먼저 19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짓고 살던 곳이고 아직도 맷돌, 연자방아, 집터 등등이 아직도 그냥 수시로 발견이 됩니다.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었고 또 지금은 한국에 기업이 진출해서 600만 평이 넘는 대농장을 아까 그 유니버가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나아진 핫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철도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의 시대가 도래하면 한반도가 유럽으로 대륙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한국과 세계가 이어지는 연결점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가는 철도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러시아 쪽으로 해서 TSR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해서 폴란드 파리까지 가는 이렇게 된다면은 반드시 이 크라스키노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명칭을 좀 상징적으로 따서 저희가 크라스키노 포럼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 우리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인들, 앞으로는 중앙아시아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국제적인 연대의 네트워크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은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송영길 의원이 거기 초대 위원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다른 이제 뜻 있는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는 크라스키노 포럼은 민간의 북방협력위원회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 북방경협위원회. 북방협력위원회다. 왜냐하면 경제협력은 주로 정부라든가 기업이 중심으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의 러시아 전문가, 뭐 여러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 문화예술가, 사회문화 이런 쪽에서 그렇죠. 사회문화 교류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결국은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국가 간에 이제 특히 한국의 한반도가 저한 지정학적 위치상 이 평화 외교가 중요한데 평화 외교의 밑바탕이 되는 게 결국은 국가들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 평화 외교, 무슨 급한 일이 났을 때, 북핵 문제가 났을 때 중국에게 도와주시오, 러시아에게 도와주시오 이런 식의 다급한 즉흥적인 발상의 외교를 그동안 한국 정부가 많이 해왔는데 그래봐야 대답도 못 들어요. 통하지 않은 거죠. 평소에 그 나라들과 꼭 중국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광범위한 이런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바탕 위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추진해야만이 우리가 한국이 필요할 때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급할 때 도와달라라고 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크라스키노 포럼은 민간 차원에서 이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네트워크식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외교나 민간이 기업들이 추진하는 경제 외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활동을 알겠습니다. 그럼 그 크라스키노 지역, 연해주 지역에서도 우리 김 교수와 뜻을 같이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좀 당연히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일주일 전에 크라스키노 포럼 연해주 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두 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날짜 잡기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이제 극동연방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그쪽의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리고 거기 계시는 우리 조선인들, 또 고려인들 많이 고려인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고려인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죠, 당연히. 아까 그 말씀 참 중요해요. 별 그냥 평소에는 드문드문 대면 지나다가 급한 일 생기면 쫓아가서 말해봐야 전혀 꽝이듯이 안 그렇습니까? 평소에 사고 한쪽도 나눠 먹고 인사도 자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급한 일이 생겨도 손 벌릴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모른 척하고 있다가 뒷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가봐야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이죠. 그렇죠. 누구나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나라든 중남미든 아프리카 어떤 나라든 다 세계가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이나 이익을 투사하면 곤란한 거죠. 차제 하나만 더 여쭤보죠. 목마르시면 드시고. 조선인 이렇게들 말하는데 꼭 러시아 지역에서는 고려인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는 조선인이라고 하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누구 한 명 똑부러지게 정확한 답변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가지 제가 추정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용어부터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분께서도 카레이스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요? 카레이스키는 러시아어로 형용사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사형 고려인, 한국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코리안 하면 한국인도 되고 한국인의도 되지만 러시아어는 이 명사형이 없습니다. 명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고려인 하면 카레이스키 나로트라든가 이제 뒤에 민족, 인민, 사람이라는 표현이 붙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 하면 러시아 말로는 까레이츠라고 하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까레이츠라고 하는 이제 복수형입니다만 그런데 까레이스키는 1990년대 어떤 방송의 드라마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일반화 돼가지고 신문이든 방송이든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다 아울러서 아무 의식 없이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하는 외국어 중에 하나인데 이 기회를 빌어서 까레이스키라는 그 말 안 쓰겠습니다. 그 단어를 좀 안 써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자면 왜 중국에 간 우리 동포들은 조선족이라고 하는데 과거 러시아 또는 소련 쪽에 살던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하는가 추정입니다. 이게 본래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까레야 또는 꼬레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유럽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을 까레야라고 합니다. 한국인을 까레이스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 까레야에서 온 사람들인데다가 고려의 또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려인이라는 말이 붙었고 그냥 우리 동포들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는 명칭 같은데 맞아요. 올림픽 입장할 때 보니까 코레아 이러면서 COREA 이렇게 봤어요. 그게 아마 어디에서 올렸던 올림픽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바르셀로나 이런 유럽 지역에서 열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미묘한 부분인데 이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특별히 위험해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관한 현저한 위반일 경우에만 조금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단지 그러는 거죠. 편하게 말씀하시라는 뜻입니다. 시간 때문인데 그 러시아 또는 구소련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사는 고려인들이 다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 부르거나 흔쾌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북한 쪽으로 해서 연해주 쪽으로 넘어갔다가 강제 이주 당한 이런 분들은 이제 고려인이라고 스스로도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 징용을 당했던 분들이 사할린으로 가게 됐죠. 그 사할린으로 가게 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출신들이 많고 일부 전라도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이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소련 땅의 본토에 살지 않았어요. 사할린의 일본 땅, 당시에는 일본이 점령하던 곳에 살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갑자기 1945년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소련 땅이 됐습니다. 네.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 됐다가 소련 땅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귀환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네. 이분들은 자신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요? 고려인인가? 그냥 제로 동포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제가 이제 봤고요. 그래서 약간 출신 지역에 따라서 조금 호칭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제1차적인 게 호칭의 문제인 그렇죠. 것이고 예. 그래야 각자의 예. 정체성이 명확히 예. 쓰는 예. 것이고 예. 또 예의상으로도 예. 그분께서 불리워지기를 원하는 걸로 그렇죠. 불러드리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서양 어법에 보면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도 되니? 또는 미안하지만 나를 이렇게 불러줘. 뭐 그런 말들이 그렇죠. 초기에 예. 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분들은 참 기구한 현대사를 응축적으로 몸으로 예. 증거하고 계시는 예. 분들인데 제러 동포로 불러달라 하는 예. 것과 흔히 연해주에 정착해서 삶을 시작한 전형적인 의미의 고려인과는 굉장히 역사적 유입 문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다릅니다. 네, 다를 수밖에 없고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예. 까레이스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예. 까레이즈라고 하는 게 쯔? 예. 아니, 러시아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공부하네요. 아무튼 저희 시청자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까레이스키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니까 고려인 또는 까레이즈라고 하는 게 옳답니다. 오늘 약 3, 4분 되는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강의하듯이 이렇게 빨리 속사포로 귀에 쏙쏙 저는 들어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그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공회대 김창진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의 우리 면면한 독립운동의 흐름과 역사 그리고 지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녀오시면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특히 그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포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의 대부분을 독립운동 이쪽 그 전사 쪽에 뒀다면 지금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 나눌 기회를 청합니다.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